네, 안녕하세요. 주식 심화론 강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이대로라면 꽤 무난한 만기로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듭니다. 오후장까지 시장 잘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좀 마무리를 잘 짓고 계신가요? 남은 시간도 저희와 함께 응용력 높일 수 있는 강의로 내공을 좀 쌓아보시죠. 자, 목요일 이 시간 오늘 모신 교수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의 본론 잠시 후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보고 올 텐데요. 점차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시세가 더 좋아졌는지 수급 상황 변화까지 김은벽 캐스터 체크해 주시죠. 양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서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 막판까지 유의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면 현재 3,228포인트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전장보다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12조 원 가까이 실리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코스피가 살짝 관망세를 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10시 구간 이후로 분위기를 반전하면서 현재 상승 탄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름세 높아지는 구간 속에 있고요. 3,230선 가까이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적인 분위기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은 621억 원, 기관은 1,95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양 매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현재 개인은 2,5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이 더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가장 좋은 섹터는 바로 의약품 섹터입니다. 현재 2.4%가량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대형주들의 선방으로 인해서 섹터 자체의 오름세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섹터도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시에 상승을 크게 하면서 2%대로 섹터 움직임을 끌어주고 있고요. 의료정밀 섹터도 1.7%가량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종이목재와 비금속 광물 섹터도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에서는 기계 섹터가 2.7%대로 비교적 낙폭이 무겁습니다. 두산그룹주들의 낙폭이 오늘까지도 조금 짙어지는 모습이고요. 건설 섹터도 1.6%가량 밀리고요. 일단 오늘은 금융업 전반적으로도 하락세가 깊습니다. 은행과 보험업은 1% 넘게 하락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는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81,1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이 대만의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장 다시금 반등을 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현재 보합권 정도로 다시금 약간의 탄력 변화는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네, 언택트 종목들 두 가지 체크해 보시면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시총 3, 4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3%대에서 4%대까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카카오가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해서 보시면 이 손해보험업의 영위를 예비 허가했다는 소식이 나타났고요. 오늘장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시세는 13만 4천 원을 지나갑니다. 2차전지 종목들도 상승세가 있고요. 현재 삼성 SDI 쪽으로 1% 넘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미국 진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어제장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소식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질주했던 자동차 종목들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 보여주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도 현재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3% 오르면서 86만 원 지나가고요. 셀트리온은 1%가량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넘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백신 1차 접종률이 20%에 달할 정도로 이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항공과 여행 쪽을 움직이는 재료였다면 이번에는 의료기기, 특히나 임플란트 쪽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치과 치료도 감염 불안감으로 인해서 환자가 급감하고 수출 시장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최근 데이터에서 반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저 효과로 중국 쪽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장 보시면 오스테오닉이 6% 오르면서 4,510원 터치하고요. 현재 가장 강한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8%가량 오르면서 10만 원 선 바로 초입 구간에 들어온 상태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바텍이나 덴티움, 디오 그리고 덴티스까지 현재 구간 모두 안정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분위기가 코스피보다 더 좋은데요. 점차 상승 탄력 높아지면서 1% 넘는 1.4%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992포인트 구간 지나갑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우상향 차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980선 초반 구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서 990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은 코스피와 반대 매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1,488억 원, 기관은 1,511억 원 사자세고요. 개인은 현재 구간 2,852억 원, 점차 이 매도세가 조금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시초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쪽으로 확인해 보시면 전 종목이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지수가 강하다는 점이 이렇게 대형주들 위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나란히 2%가량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8% 오르며 11만 9,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뿐 아니라 아래쪽으로 HLB도 2% 오르면서 33,650원 지나가고요. 시제는 현재 4%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역시나 현재 5.7% 상승세고요. 75,700원을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들 가운데서는 오늘 펄어비스가 조금 강합니다. 펄어비스는 이 올해 검은 사막 하이델 연회가 또 개최가 되는데요. 신규 콘텐츠 공개나 키워드 토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펄어비스 보시면 4%가량 오름세고요. 61,600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외국인 매수세에 크게 힘입으면서 현재 구간 4%대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시장 분위기 반영하면서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휴젤도 1.6% 오르고요. SK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1.6% 오르면서 31만 5,200원을 지나갑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선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머크의 몰누피라비르가 그 대상입니다. 12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국외 쪽만 소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 역시나 이에 대해서 선구매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이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일단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현재 2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이 피라맥스의 국내 임상 이상 결과가 조만간 발표됩니다. 이런 부분들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현대바이오 역시나 8% 오르면서 36,350원 지나갑니다. 삼천당 제약과 GL팜텍은 현재 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네, 강의 본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재료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마 많은 관심권에 있는 첫 번째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피크아웃 우려 속에서 논란을 겪고 있는 화학주입니다. 고공행진을 통해서 고점을 계속해서 뚫어냈습니다. 이런 비정상화적인 가격 스프레드 상승과 함께 주목받았던 화학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원재 전문가님, 네. 화학주가 최근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좀 강하게 꺾였습니다. 네. 오늘까지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글로벌 IB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지금 악재가 어떤 것들에 좀 시장이 주목하는 건지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대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 정도까지는 지금 빠지지 그렇죠. 않았고. 그렇기 지겨운 때문에. 횡보는 보이더라도 네.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급격하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어제 급락을 했던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을 하고 살짝 반등 있지만은 나오고요. 롯데케미칼이 또 빠지고 있어요. 2% 대한유한도 하락. 그냥 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냥 네. 뭐 지금 이 정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걱정이 좀 있으실 텐데요. 네. 그럼 왜 그런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예. 첫 번째로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입니다. 계속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얘기죠. 5월 말부터 이야기가 좀 구체화되더라고요. 네네. 선생님. 지금 잠깐 표를 보시면은요. 네. 표가 안 나오네요. 네, 어떤 표인지 나오면 좀 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저기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NCC 스프레드, 즉 스프레드가 이제 마진이잖아요. 제품 스프레드. 네, 맞습니다. 그의 마진인데 NCC 스프레드가 결국에는 저걸 보시면은 표를 네. 보시면은 2017년도 고점을 여기 있네. 2017년도 고점을 뚫고 지금
위에서 고점을 찍고 또 내려오는 추세잖아요. 이게 톤당 지금 700달러를 못 갔다가 예, 꺾였죠. 이게 4월 말입니다. 그때가 지금 4월 말인데 아, 그때 이거 올해로 말씀하시면 네. 이제 800달러 돌파가 네네네. 나왔었고요. 그 돌파하고 4월 말인데 그 피크 거기가 이제 피크를 찍고 네. 그때서부터 이제 둔화가 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학 업황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같은 거예요. NCC 3사 스프레드 추이가 왜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님? 이걸 이 NCC라는 게 나프타 생산 설비인데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게 화학 그 스프레드 이게 제일 기준으로 보는 화학 이게, 업황이 예, 예. 좋아지냐, 네. 꺾이냐. 네네 이게 그거에 기준으로 있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보셔야 되고 네, 이미 4월 말을 피크로 해서 이제 꺾였네요. 꺾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네. 이렇게 꺾이면은 또 갑자기 또 급락을 해서 또 거의 최저점까지 또 급락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식 시장에서 반영이 돼서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 실제로 보면은 네. 지금 다른 어떤 전자제품 수요라든가 건설용 PVC 수요 이런 거는 굉장히 견조합니다. 아직도 호황입니다. 이거 이 두 종목에서는 계속 호황이 좀 장기화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은 건설 경기는 계속 좋을 것이고 네. 뭐 적어도 내년까지. 그리고 전자제품 수요라는 게 이게 네. 지금 전자제품 수요는 우리가 교체 수요도 있지만은 지금 전자제품의 좀 패러다임이 좀 많이 변해가지고 전자제품이 워낙 또 고급화, 뭐 대형화 이렇게 되지 프리미엄.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네. 그 고급 플라스틱, ABS 등이 네. 굉장히 좀 호황입니다. 역시 그리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인정하지만은요. 예. NCC 마진의 급락이 아닌 결국에는 2022년까지 내년 중반까지는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조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진 폭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미국 한파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네. 잠시 미국에 한파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화학주들이 좀 굉장히 강했어요. 공급이 차질될 것이라는 거. 그런 다음에 그런데 그게 이제 또 해소가 되면서 또 네. 전체적으로 또 시장 가격이 또 하락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이상적으로 4월 달에 아까 보여주신 그 스프레드가 팍 위로 튀었던 것이 한파로 인한 영향이었다라고 그거 약간 보시는 오버슈팅도 거네요.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할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JP 모건 체이스에서도 내놓았던 이야기 자체가 비스페놀 스프레드가 1분기에 고점을 찍고 또 1분기 금호석유의 실적을 이끌었었던 이 NB 라텍스 쪽으로도 1분기에 정점이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상반기에 실적 피크아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전문가님이 이 국내에서 나왔던 증권사랑 비슷한 시각이신 것 같아요. 네. 마진폭 그 조정과 속도의 시각 차이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좀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말씀하신 그 수요요. 수요가 살아있다면 업황은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우려보다 업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는 그 이유를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예상보다 수요가 좀 강합니다. 증설에 대한 우려는 있었어요. 하지만 증설을 하더라도 그 물량을 수요가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반드시 이걸 봐야 되는데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약 6.5%로 지금 전망을 되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1970년대 중반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보면은 경기가 확장세, 화랑일 때는 화학 제품의 수요는 부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네, 섹터인 것 결국에는 같아요. 네. 경기 민감주 그리고 순환주 이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네. 지금 또 중국 증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증설을 계속 악재로 보시는 이유 자체가 이 수요보다 수요 공급이 공급, 예, 확대될 공급, 것이기 예, 그건 때문에 뭐, 요것이죠. 수요 공급이 근데 지연된다고요? 결국 그거 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포장재도 계속적으로 그 수요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화랑을 했는데 포장재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택배나 이런 쪽은 결국에는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까요? 자꾸 이제 집으로 시키고 이제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 많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보시면은 네. 가전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예. 프리미엄 수요. 네, 네.
그리고 인프라 투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화학 수요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역시 그렇기 때문에 마진의 급락이 아닌 안정적인 조정 단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중반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조금 거기서 또 바닥을 찍고 또 반등을 또 확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거는 좀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JP모건에서 뭐 매도 원래 목표가는 34만 원이었다가 18만 원으로 절반으로 그냥 뚝 낮췄는데요. 네.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의 매출이 1조 8천억 원, 전년도 연간 올해 1분기 실적이 1조 8천억 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100억 원. 진짜 잘했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컨센이 4,700억 원이었는데 네. 그 대폭 서프라이즈를 나타내지 네. 않았습니까? 컨센 대비 37% 이상을 네. 기록했죠. 그런데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보면은 약 네. 7,400억 정도 나왔어요. 벌써 1분기에 다 실적을 이제 전년도 실적을 다 달성을 했는데요. 90%까지. 네, 맞습니다. 전년도 퍼 기준으로 보면은 12.7배, 1분기 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7.5배입니다. 퍼는 점점 떨어지는데 주가도 또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퍼는 더 낮아질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주식에 최대한 빠질 때 겁먹지 마시라는 게 네. 주식이 빠지면 빠질수록 가격 메리트가 결국 발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계속 받쳐준다면은 그러면 실적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네. 주식 지금 현재가랑 그러면은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은 그 괴리감 때문에 그 갭을 메꾸려고 주식은 다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결국 싸다는 인식. 네,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아, 그러면은 정고점에 대한 분명히 부담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정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보지를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네. 하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 받쳐준다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는 접어둔 채 결국에는 약간 실적보다 더 주가는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실적보다는 좀 더 가면은 비싸다는 그 어떤 시장에서 시각이 있으면은 매물이 나올 것이고, 네. 예, 그러면서 어떤 다시 가격을 주식 가격이 다시 어떤 적정점을 또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금 뭐 고점에 물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 빠지는 거에 너무 겁먹지보다는 오히려 자금이 있으면은 지금 조금 봤다가 분할 매수, 추가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금융투자에 나온 이 애널리스트의 반격과 더불어서 최현재 전문가님의 반격입니다. 네. 지금 피크아웃은 맞는데 겁먹을 시기 아니다. 조금 찬찬하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좀 주셨어요. 이 금호석유에 대한 시각은 결국 화학주 전반에 걸친 시각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지 업황 전체적으로 좀 전망을 봐주세요. 말씀하신 인프라 투자, 사실 화학이 전방 산업이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의류, 스판덱스 포함해서 건설, 뭐 해운, 항공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요. 정말 이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서 이 포인트만 믿고 우리가 보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을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에 인프라 투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순환주 아닙니까, 화학이.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순환주. 경기 화랑, 경기 확장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수요는 계속 뒷받침되고 전자제품, 건설, 인프라, 건설 쪽이 또 인프라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쪽의 수요는 계속 뒷받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JP모건에서는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낸 것은 네. 결국에는 너무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은데 1분기에 1분기에 약 34% 네. 영업이익률이 30% 나왔는데 넘었죠, PM이.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죠. 경기 민감주니까, 경기 순환주니까 그 유지가 될 수는 없는 건 당연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영업이익률이 10%, 그 미만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또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는 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화학주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되고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케미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나 이런 쪽에 역사적으로 좀 지나치게 싸졌던 구간 말고는 지금 평균 밴드 하단에 와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에 대한 관점도 조금 같이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대한유화는 금호석유가 빠지기 한 2, 3일 전에 미리 한번 좀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환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화학주들이 지금 안 빠진 거 버티던 것들이 지금 타격을 다 빠지고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보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고 그런데 그럼 과연 매수 시점은 언제냐? 지금 답을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네. 전망 전체적으로 일단 보고 개별적으로 전략을 좀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그럼 하나 더 아까 증설과 관련해서도 포인트를 주셨기 때문에 네. 수요가 결국은 공급에 대한 우려를 딛고 하방을 지지할 거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네.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증설이 지연된 것 역시 너무 큰 우려를 갖지 않아도 될 안도의 이유다라고 하셨는데 네. 결국 하반기에 중국 쪽에서도 증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네. 이 역시 한 번 더 화학주였던 레벨 다운의 재료가 될 수는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 전에 빠졌던 게 올라가겠죠. 이미. 예.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는 어느 정도 화학주는 이미 턴에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다시 체크를 하겠죠. 이 주가가 과연 앞으로 또 유지가 될 수 적정 주가인가? 흔들릴 수는 있다. 근데 뭐 별다른 영향 없으면 또 다시 기간 조정을 거칠 네. 것이고 거기서 네. 또 안 좋아질 거라고 하면은 뭐 과격한 전망이 나오면은 또 주가는 또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망 전체에 있어서요. 지금 너무 큰 경계 심리가 주가의 과도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가 과연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비싼 구간인가에 대해서는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은 맞지만 그 속도감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과도하게 화학세 프레드가 낮아질 것인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경계 심리를 갖고 봐야 된다. 네. 그러면 종목별로 좀 전략 점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불을 지폈던 금호석유부터 좀 갈게요. 네. 오늘 일부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네. 20만 8,500원이고 한창 고점을 형성했을 때가 29만 8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보니까 이 애널리스트 하나금융투자 쪽에서요. 지금 예상 실적 대비 3배까지 내려왔다고 봤습니다. 네. 대만의 난텍스 대비 너무 싸다. 난텍스는 거의 9배까지 받고 있는데 그렇게 비교 상대를 좀 제시했거든요. 네. 같이 보는 것 문제 없다고 보시는지 지금 많이 싼 구간 동의하세요? 저는 2, 3, 4분기 실적도 영업이익률이 핵심 같습니다. 결국에는 금호석유의 영업이익률이 과연 지금 34% 1분기에 나왔는데 연속성이 어느 없다 정도까지 하셨잖아요. 떨어지느냐. 네. 뭐 과연 급락을 해서 뭐 10%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계속 2, 3, 4분기도 한 20% 중반, 20% 초반까지는 아무리 떨어져도 그 정도는 올해는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요? 일부에서는 하반기가 무조건 꺾인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신 뭐 기존에 조금 수주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현실적으로 그 시점에 가서부터 꺾이는 거는 그 다음 연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기우다.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면 지금 싸다고 보시는 거네요. 조금 더 내려가면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지를 않더라도 네. 어느 정도 매도는 좀 잠잠해져야 되거든요. 그냥 소폭만 매도가 나오면은 그때서부터 약간 추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이겠습니다. 전문가님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네. 결국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사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공매도나 외국인 쪽에 공격이 있는 한 우리가 하방 지지력을 봐야 된다 하셨는데 이 하방 지지력은 수급과 함께 2분기 OPM을 확인해야 나온다. 이 말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매도는 잔량을 체크해 보면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가 그래요? 않아요. 예. 보시면은 어차피 대부분 다 HTS를 보시니까 네.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200일선까지 크게 흔들리지 않는지 여부는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아마 반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선반영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의 시점을 모색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 OPM 정도는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의
매도 지속성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매도의 타이밍을 좀 놓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서 더 큰 하락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도 빠지고 있는 롯데케미칼이요. 네. 같은 시각으로 좀 보시는지 오늘 200일선을 깨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주력이 또 NCC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의 같은 시각 주시는지 좀 개별적으로 체크 좀 해주세요. 여전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 중에 제일 대표주라고 저는 보고 있기 네네. 때문에 지금 뭐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어요. 컨센 대비 상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평균 밴드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물론 주가라는 게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아니지만은 조금 더 추이를 좀 더 지켜보셨다가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역시 외국인 매도나 기관 매도가 좀 주춤해지는 전체적으로 화학 업종에서 지금 외국인 매도나 기관 매도가 오늘은 이 종목, 오늘은 저 종목 한 종목씩 그냥 돌아가면서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수급은 네. 좀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화학은 어떤가요? LG화학도 뭐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정말 잡음 많았지만 본업은 또 화학이고 네. 1분기 서프라이즈의 요인도 여기 있었는데요. 네. 지금 2분기 SK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보면 시장 컨센은 2분기에 QOQ로는 한 12% 이익 떨어진다고 봤는데 SK증권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한 6% 증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면서 엇갈리거든요. 네.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떼내면서 이제 결국에는 화학 전통으로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싸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연 실적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LG화학은 하방은 조금 열어두고 지금 좀 접근하시는 게 물론 여기서 그냥 이 상태에서 또 결국엔 또 수급이 문제가 되니까 또 버티면서 기간 조정하면서 또 소폭 반등하고 또 실적 보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밸류에이션으로 본다 그러면 화학업 중에서는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 대한유화, 뭐 효성 TNC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그렇게 네.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효성 TNC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효성 TNC는 다른 화학주랑 다르게 덜 빠집니다. 네. 신고가 부근이 81만 원이고요. 네. 이후에도 71만 원. 지금 주요 이평선 거의 단기적으로는 다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수렴하고 있는 단계죠. 특별화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효성 TNC 같은 경우는 네. 외국계에서 특별히 반론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제품 스프레드라든지 다른 결국에는 효성 TNC는 계속 올해 내의 실적은 마진이라든가 제품이 계속 잘 팔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에서 반론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외국계에서 물량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계에서 어떤 그런 리포트나 뭐 나오고 그러면은 국내 기관도 외국계 팔면 같이 좀 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효성 TNC도 대신 저 주가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네. 실적은 어느 정도 계속 뒷받침 그 예상치에 계속 나와야 되고요. 부합을 해야 되고 컨센에 지금 차트가 지금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네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상방으로 튈지 하방으로 튈지 조금 애매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밸류는 실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또 선반영돼 있어서 다 주가에 반영되지 않나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가격 메리트는 솔직히 크게 있다고는 느끼지 않아요. 다른 쪽은 하락해서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다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조금 비쌀 수 있는 구간. 비싸다기보다는 그냥 그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횡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효성 TNC랑 효성 첨단 소재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네. 뭐 결국에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수급에 좋을 수도 있지만은 예.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네. 또 이게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또 결국에는 또 물량이 그 이후에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수급적인 게 패시브 펀드의 물량만 보지 마시고 네. 조금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역으로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물량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능성은 있죠. 네. 저는 혹시 이렇게 다르게 견고한 이유 자체가 이 주력 제품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스판덱스와 관련해서. 스판덱스는 뭐 여전히 코로나 네. 이후에 그게 제일 호황이었잖아요. 뭐 레깅스라든가 그렇죠.
그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반기까지 좋다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꺾이기는 꺾이겠죠. 이제 외부 활동하면서 네. 기존에는 뭐 집에만 있고 나가면은 그냥 레깅스만 입고 가까운데 여기만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옷을 사려고 하는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조금 수요는 꺾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알겠습니다. 결국 지속되는지 여부 그리고 2분기에 효성 TNC가 지금의 기대치만큼 부합을 하는지 또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상방, 하방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만큼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효성 TNC까지 해서 이런 화학주들의 개별적인 움직임 좀 체크해봤고요. 지금 자리에서 적절하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좀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략에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주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은행주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가장 또 찐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요. 그런 기대감 속에 서서히 고점을 높여와서 어느덧 신고가 라인까지는 잘 지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세가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지만 신고가를 지켜내는 현 자리에서 여전히 밸류 메리트가 있는가 이런 점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은행주들이요 꽤 견고합니다. 물론 네. 최근에 안 올라온 종목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 같이 좀 좋았던 이런 시장 분위기긴 합니다만 대표적인 KB금융이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6만 원대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금융 지주 쪽 다 좋았습니다. 네. 강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강세 배경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그거에 따른 이익률 개선, 여기에 이제 호실적에 대한 기대까지 겹쳐서 은행 업종이 지금 강세 배경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배당 재원 축적 부분으로 인하여 배당 수익률 상향 전망으로 인한 주가 재평가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은행주 강세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역시 은행 업종은 금리 인상 수혜 아닙니까? 기준금리 인상 시에 제일 은행 업종이 수혜를 입는 쪽은 예금 대출 금리 마진 차이입니다.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대 마진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업종은 계속 강세 지금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19 당시에 정말 반토막 나면서 그 전에도 사실 시장 대비 좀 소외를 받았었잖아요. 그럼 서서히 올라오더니 금리 인상기와 관련된 이제는 이제 완전 저금리를 딛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섞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 수혜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은행주에 대한 이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리스크 요인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지금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인상이 되는 걸로 저도 보고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약간 대출에 대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나. 예, 그거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경기가 화랑이고 확장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수입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네. 그럼 어느 정도 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지금 현재까지는 대출 금리가 급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자산의 부실화 매번 있었던 일인가요? 과거 통계를 보면 좀 은행주가 타격을 입기도 했었어요, 전문가님?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예. 어차피 금리라는 것도 네. 금융상품의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도. 네. 결국에는 오버슈팅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네. 일시적으로 굉장히 튀어오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튀어오르면은 대출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니까 네. 예,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위기 때문에 부실 자산이 좀 생길 수도 있겠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긴축에 대한 우려를 모두가 또 겁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잠깐 또 자막이 나가기도 했는데 카카오뱅크의 IPO도 우려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네, 꼽아주셨어요. 맞습니다. 카카오뱅크 제가 자료 준비한 거 잠깐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국내은행하고 비교한 거. 네. 요 내용이 은행별로 자산 규모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주신 표예요. 네.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카카오뱅크 나오네. IPO를 우려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카카오뱅크 IPO가 결국에는 상장이 하반기에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KB금융하고 하나금융을 좀 비교해 보면요. 다른 네. 거는 뭐 좀 보면 어떤 걸 봐야 돼요? 이 퍼랑 표에서? PBR을 보겠습니다. 네. 자, 퍼 같은 경우에는 KB금융이 7, 7배. 예, 그다음에 하나금융이 5.3. 이거 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이에요? 예, 예. 장관님? 예. 네.
지금 현재. 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340입니다. 340. 말도 안 돼. 어. 어떻게 보면은. 자, PBR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KB금융 0.5, 그다음에 하나금융 0.4, 네. 카카오뱅크는 13.8. 자, 이게 뭐가 카카오뱅크 상장 시 뭐가 좀 악재가 될 거냐면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좀 좋다고 보는데 카카오뱅크가 상장됨으로 인해서 수급이 카카오뱅크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좀 오르려고 하면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카카오뱅크로 수급이 가면은 은행주를 살려던 사람들이 카카오뱅크로 사면은 그 기존 은행주들은 조금 수급에 대해서 좀 불리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좋게 보는 쪽은 또 의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멀티플을 계산해서 얘네가 이렇게 지금 가치를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러면은 기존의 은행주들이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 네. 우리도 좀 따라가 보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이럴 수도 있는데 조금 그거는 경계해야 되나요? 조금 다른 글로벌 핀테크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네. 조금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한 기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모델이 달라서예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카카오뱅크의 고평가를 주장하는 측하고 밸류에이션이 적당하다는 측이 좀 나눠져 있어요. 네. 고평가를 주장하는 하는 쪽은? 측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은행 비즈니스 아니냐, 니네가 하고 있는 게. 네. 뭐 아직 기존의 전통 은행과 다른 획기적인 수익 창출 모델이 아직까지 보여준 거 없다. 아니지 않냐. 예,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인정하자는 쪽은 뭐냐면은 디지털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 플랫폼 가치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향후에도 네. 높은 성장률이 기대가 가능하고 수익성도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결국에는 이런 전통은행보다는 이런 핀테크 쪽을 더 좋아한다, 선호한다. 그래서 그런 수요와 선호를 충족시키고 있어서 앞으로 전통은행들이 갖고 있는 주도권을 카카오뱅크가 이제 뺏어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쪽이고요. 역시 네 번째로는 글로벌 핀테크 업체들의 주가가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어서 네. 카카오뱅크도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지금 서로 나뉘고 있어요. 지금. 전문가님 어느 쪽이신데요? 저도 역시 어느 정도는 카카오뱅크를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PER 340배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장외시장 기준입니다. 그쵸. 저게. 예, 장외시장 기준인데 상장이 돼서 네.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좀 떨어질지는 저도 그 상황을 봐야 우리가 그때 상황을 결국 봐야죠. 시장이 답을 주겠죠. 예, 맞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 결국엔 답을 주고 시장에서 그 가치를 수렴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적정 밸류를 줄 만큼, 프리미엄을 줄 만큼 그 모델 자체에 있어서도 최현재 전문가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나 여러분도 보셔야 될 것이 결국은 IPO 이후에 시장이 줄 그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토스뱅크의 출범과 카카오뱅크의 IPO를 앞두고서 은행주의 큰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봤잖아요. 네. 결국 앞으로 은행주들을 계속 지켜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어디 있는지 그 전망의 핵심 포인트만 좀 압축해 주세요.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네. 긍정적 영향은 순이자 마진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예대 마진 확대로 순이자 임지표 강조하는 거 맞죠? 순이자 마진 개선이 되면은 결국에 ROE는 올라가기 때문에 네. 주가는 재평가 받을 것이고 지금 배당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은행주들이 배당이 중요해서 네. 배당을 주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결국에는 좀 올라간다고 많이 주면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상향 조정 예정 있나요? 네, 지금 배당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중간 배당, 분기 배당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제동이 있었어요. 네. 실적 저하 등의 요인만 없다면은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여기서 금융당국의 제동이 뭐냐 하면은 금융위에서는 코로나에 따라 이제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융지주사의 이제 결산 배당 시
순이익의 20% 내에서만 배당을 하도록 작년에 이제 공고를 했어요. 근데 해당 공고 기간이 올 6월까지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 이제 마무리되네요.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연장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4대 금융 지주사들의 지난해 말 이제 배당 성향을 보면은 2.3에서 약 7% 정도까지 줄였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특히 하나금융이랑 신한지주의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배당을 매년 해왔어요. 네.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안 했지만은 네. 높은 게 작년에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게 신한지주예요. 네, 건실하다라는 예, 테스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높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배당, 분기 배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2%대에서 벗어난 배당 성향의 상향 모멘텀까지 기대해 봤을 때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밸류 메리트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은행주 전략과 함께 토픽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은행주는 한 20에서 25% 추가 상승에 좀 여지는 있어요. 네. 여지는 있고 역시 탑픽은 뭐 하나금융, KB금융, 신한지주고 세 개는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좋아 보입니다. 네. 뭐 어느 게 특별히 낫다, 안 낫다를 떠나서 그냥 은행주를 사실 때는 이 세 개를 그냥 보시고 그냥 뭐 나누어서 사시든지 뭐 한 종목만 사시든지 뭐 그냥 비슷하게 갈 흐름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세 개 종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볼 수 있는 포인트로는 카카오뱅크의 IPO 때 흔들릴지 여부는 체크 꼭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 수급은 좀 보셔야 됩니다. 혹시 그때 출렁일 때 네. 좀 조정 시 매수 관점도 유효한지 지금 자리도 충분히 그런 매수 관점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20%라면. 은행주 차트를 보면은요. 네. 박스권 상단에 다 와 있어요. 그냥 맞아요. 거기서 특별히 뭐 조정을 겪거나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지금 여름에 조금 주가가 조금 조정을 겪을 수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은행주는 어떤 배당 성향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네. 연말까지 계속 좀 좋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전문가님 여름에 흔들릴 수 있다는 포인트는 어떤 지금 내용인가요? 주가가 네. 지금 많이 상단에서 좀 올라와서,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피곤해 보입니다. 지금 피곤해 보이기 때문에 네. 조금 가격 조정을 좀 거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하지만 뭐 여전히 매수 관점은 유효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까지 세 종목은 여전히 토픽 관점 주셨고요. 지금 가격 상단까지 위치해 있어서 이 피로감을 지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 그리고 배당이라는 모멘텀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께는 언제든지 좀 접근 가능한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IPO,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슈는 꼭 체크하고 가야 될 변수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강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화론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내일 2시 강의 계속 뵐게요. 만기 마무리 잘하세요, 여러분.